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당시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선별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첫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먼저 지난 8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인사들과 더 가까웠던 데다 행사와 관련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도 지난 8월 이미 이런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해당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본은 해당 의혹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혹의 바탕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특검본은 또 지난 8월 해당 진술과 관련된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퇴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15명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만 쏙 빼놓고 수사한 건 민주당 죄는 덮고 국민의힘만 털겠다는 노골적 편파 수설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나아가 특검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후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교 측 추가 진술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도부 차원의 공개 언급은 자제하는 가운데 3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며 내란 청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규유착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힘의 공세를 편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관련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고심도 깊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은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도 의안으로 올려 우려를 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발의된 입장 표명 안건은 2가지였는데 법관들은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법관들은 2가지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의안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2번째 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습니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 관련 입장 표명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법관대표 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주제로 의원총회에서 2시간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 1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까지 장악하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버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며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못 믿겠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 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2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었죠.
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올린 2차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사과문을 공유하면 쿠팡의 홍보 문구가 함께 노출되면서 사과마저 광고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입니다.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보하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과문을 재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페이지를 메신저로 공유하면 사과문 요약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뜹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사과문마저 광고로 이용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혜택과 특가라고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사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링크를 공유할 경우 메인 화면에 설명 페이지를 경유하는 구조라 기존에 설정된 기본 제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별도 사과 없이 미리 보기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첫 사과문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가 이틀 만에 삭제하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6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일보다 무려 18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안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었던 이용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탈팡 러시는 불가피하다.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결과는 탈팡이 불가피하다. 로켓 배송 등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흡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박스권 횡보 끝에 결국 1%대 상승하며 4,15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합니다. 재작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를 돌파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죠.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세종청사를 떠난 첫 이삿짐은 오늘 오전 임시청사인 부산 수정동 IM빌딩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패딩 구매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구스다운 패딩의 품질은 어떤지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KTX와 SRT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시행하여 수서발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해 차량 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결제,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못 박은 시기는 내년 말, 하지만 흡수 통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통합까지 끝나면 2016년 SRT 개통 이후 유지된 경쟁 체제는 막을 내리고 사실상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통합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간담회만 3차례 진행했을 뿐 승객들의 의견 수렴과 같은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보다 통합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금 탄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교차 운행에 대한 이익 같은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과 함께 통합에 따른 노조 영향력 확대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범 전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이 전격 은퇴를 발표한 이후 파장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미성년 시절 범행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는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소년범 교화에 힘쓴 송경용 신부도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어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는 만큼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을 지금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과거의 과오를 애써 덮어둘 수만은 없고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은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고,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배우는 사람들 환상을 만족시키는 직업이라며 더는 환상을 품을 수 없게 됐으니 그만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태 해결까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오해는 풀었지만 출연작들이 지게 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설명인데요. 이로써 제기된 주요 의혹들의 실체는 수사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의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에서야 폭로 당사자들과 만나 오해를 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출연작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보고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방송 활동을 멈추겠다고 하면서 고정으로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향후 박 씨의 출연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씨의 이 같은 결단은 매니저 갑질에서 시작된 의혹 제기가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피로 해소 목적으로 비의료인 A 씨에게 주사를 맞아왔다는 게 골자인데 A 씨가 SNS에 자신은 해외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반박한 뒤 다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의사면허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여기에 해당 병원이 실제하느냐를 두고 의료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고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갑질 의혹을 계기로 박 씨가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 수사와 되레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며 박 씨 측에 수억 원을 요구해왔다는 내용의 공갈 혐의 수사까지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제기된 주요 논란의 진실은 향후 수사와 법적 공방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선 대리 처방에 더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유통 경로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후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걸 두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서울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정 구청장은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칭찬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맞받았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그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YTN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자체장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여의도 정가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심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아 논란이 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 등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문 수석 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명의 계좌에 3천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포함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5,600억여 원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성남시 측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한 재산 가액을 보면 김만배 씨 총액이 4,2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천억 원이 있고 다른 계좌에는 모두 1,200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관련 재산 규모는 820억 원으로 김 씨 다음으로 큽니다. 옛 천화동인 사호인 NSJ 홀딩스 명의 계좌 5개에 300억 원과 부산 기장읍에 80억 원 상당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 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7,500만 원 등도 가압류 신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남시가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한 5,673억 원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 원보다 200억여 원 많습니다. 성남시 측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포함해 민사소송 4건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중고 거래로 산 비비탄 총의 성능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밖으로 비비탄 가스총을 발사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0시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슬리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고 신용카드 등 금품을 빼사나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취업 제한 명령 7년 등이 구형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어제 새벽 금은방을 돌며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YTN은 어제부터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 비밀 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의 비밀 어창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YTN이 현지 업체 관계자 녹취 등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의 창고 안, 나무로 된 벽에 틈새를 잡고 당겼더니 또 다른 창고가 드러납니다. 조합으로 돼 있어서 반만 열리는 상황. 비밀 어창 내부 어획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속 영상. 좁은 통로를 지나니 천장에 냉동장치까지 달린 커다란 창고, 비밀 어창이 나옵니다. 모두 배의 기름 탱크를 어획물 창고로 만든 겁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과거 나무 판자 등으로 간이 창고를 만들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아예 선체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어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어창 근처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은 이 기름 탱크가 들어갈 공간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물고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어획물 창고와 기름 탱크 사이에 숨겨진 통로를 만든 뒤 탱크 일부를 창고로 개조해 어획물을 숨겨놓는 방식입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중국 비밀 어창 제작 업체의 설명이 담긴 현지 촬영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탱크 입구 근처에 기름이 담긴 통을 설치하고 해경이 탱크를 열어보려 하면 새어나오게 해 마치 탱크 안에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제작 수법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비밀 어창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경은 그동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이 평균적으로 20톤 정도의 어획물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의 수는 901척.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톤 규모의 비밀 어창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최대 9,000톤까지 물고기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올해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총량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 설치가 늘수록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단발성 단속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밀 어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며 조건이 되면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보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 남북관계의 성과가 적었던 건 북한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내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해법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연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대화 재개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갖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조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 수는 없다는 정동영 장관의 시각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조건과 환경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물밑 논의는 갈수록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공동 설명 자료에도 기술되어 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리 돈 106조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만약 트럼프가 승인하지 않으면 넷플릭스는 위약금만 8조 5천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던 인수전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Netflix is a great company. They've done a phenomenal job. Ted is a fantastic man.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but it's a lot of market share. S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역시 쟁점은 이른바 스트리밍 점유율입니다. 기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까지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경쟁사끼리 합병은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반독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So, the regulatory questions are going to be huge here. We don't know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react to this proposed deal. We also don't know how regulators in other countries will react.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던 파라마운트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파라마운트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앨리슨 부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가 넷플릭스 대신 파라마운트를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미 파라마운트는 이번 협상이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인수를 주장했습니다. 어렵사리 트럼프의 벽을 넘는다고 해도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독점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 돈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위약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그리스에서 농업 보조금 지급 지연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도로와 공항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지 시간 8일 크레타 남부 국제공항의 계류장으로 몰려들어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대치했으며 경찰차를 전복하고 수천 대의 트럭을 동원해 도로 20여 곳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컬처 영풍을 불러온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제8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어쩔 수가 없다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바그,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수상을 놓고 경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는 차기 도지사 선거 전에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3명 등 4파전 구도에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의 전북발전 전략과 도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전북도정은 오직 도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원택 의원은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전북지사 선거 전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송하진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인연으로 송 전 지사 선거 조직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전임 지사와 가깝다는 이미지가 외려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삼선 중진 안우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은 이번 리턴 매치를 벼르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인 완주군의 통합 반대 여론을 후방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행보에도 최대 격전지 전주에서 선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그간 상당 기간 진행이 됐는데 주민의 의사가 이렇게 모아지기보다는 갈등하고 또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면이. 삼선시장, 정원율 익산시장도 최근 새만금 신공항 1심 패소 등을 문제 삼으며 김관영 도정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포화 속에 김관영 지사는 앞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현직 프리미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을 30% 중반대에 안착시켜 전주올림픽 유치 추진 등 도정의 고삐를 임기 마지막까지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간 도전을 강조해온 김 지사, 임기 내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재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안 된 이유들을 더 분석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에선 아직 후보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텃밭인 이곳 전북에서 본선이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 주자들의 경쟁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에 대한 종료 선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패 없어, 그쵸? 예패 이제 그거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개표를 시작하면 개표를 종료하고 결과 발표. 결과는 발표를 하는 거니까 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 해서? 그래요? 네, 알았어. 좀 들어가고 보자. 방금 전에 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 건 1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안건 제2호 당원 개정의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가 훨씬 상회하지만 제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우리 당 지지율은 꽈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 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에서 7도가량 낮아질 텐데요. 현재 광주가 0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곳곳에는 건조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7도, 대구 1.8도,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0도, 광주 10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